화성란의 1999년 단편집 옆집 여자 중에서 촌농 날개 그 마지막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너는 2학년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날 교실로 되돌아왔다. 아이들 틈에 끼어 보충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 11시가 지나 있다. 1학년 책을 다시 꺼내 펼쳤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다. 가끔 체육관으로 나가 훈련을 하기도 했다. 실수를 해도 코치는 너에게 달려오지 않는다. 더 이상 벌을 세우지도 않는다. 체육관 앞까지 가놓고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를 어슬렁거린다. 체육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오렌지 불빛이 따스하다. 너는 문 밖에 서서 몸이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는 소리와 기합 소리, 코치의 앙칼진 목소리를 듣다 돌아온다. 스포츠 가방을 들고 체육복 차림의 내가 창경궁 앞에 서 있다. 왜 하필 그곳에 갈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알 수 없다고 너는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아마도 너는 어릴 적 갔었던 동물원을 떠올린 것 같다. 하지만 동물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였다. 창경궁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너는 핫도그와 오뎅 국물로 요기를 한다. 아침 일찍 이런 고궁을 찾는 사람은 없었다. 그 시간 네가 유일한 방문객이었다. 너는 천천히 창경궁을 지나 다리를 건너서 창덕궁 쪽으로 갔다가 몇 번이나 되돌아온다. 그 사이 일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네 옆에서 모기소리 같은 이국어로 떠들어댔다. 너는 고가의 뒤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 놓인 벤치에 앉는다. 비둘기 떼들이 모여들어 부리로 땅바닥을 쪼아대고 있었다. 너는 매점에서 팝콘 한 봉지를 산다. 네가 팝콘을 던질 때마다 비둘기 떼가 팝콘 알들을 쫓아 우르르 날아오른다. 비둘기 떼 사이에는 왼쪽 발가락 한 개가 잘린 비둘기도 있고 한쪽 눈에 개뚜더기가 앉은 것도 있다. 개걸스럽게 팝콘을 향해 달려드는 비둘기들 가운데 가만히 선 채 까무룩까무룩 눈을 감는 비둘기를 너는 유심히 본다. 폐관을 알리는 군의 방송이 들린다. 가방을 메고 일어나려는 네 앞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벼랑간 주저앉는다. 너는 생명체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을 처음 목격한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매점의 직원이 퇴근했을 때에도 너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사위는 금방 어둑신해진다. 비둘기들은 모두 어디론가 날아가고 너의 발치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경직되기 시작하는 비둘기가 있다. 가방을 열어 땅을 파낼 만한 것을 찾았지만 너의 가방 속에는 체조복과 물파스, 공책 한 권과 볼펜 몇 자루가 들어있을 뿐이다.
너는 볼펜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다. 땅은 생각보다 단단해서 볼펜이 부러진다. 손으로 흙을 긁어내 작은 구덩이를 만든다. 흙이 낀 손톱새에 피가 맺힌다. 체조복으로 비둘기를 둘둘 말아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어 발로 다진다. 경비원 둘이 네가 앉은 쪽을 향해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너는 네가 앉았던 의자 뒤에 고가 위로 기어 올라간다. 비둘기들의 정신이 팔려 눈여겨보지 않은 곳이다. 경비원의 플래시 불빛이 멀어졌다. 너는 기와 지붕에 앉아 숲과 호수와 다리를 바라보았지만 짙고 옅은 어둠만 보였다. 너는 어둠 속을 더듬어 동물원이 있던 자리를 가늠해 보기도 했다. 너는 지붕 위에 앉은 채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지붕에서 내려와 정문까지 오지만 문은 닫혀 있다. 창경궁의 담쯤이야 너에겐 식은죽 먹기였다. 내가 하루 결석했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네가 교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체육관에 가지 않았다. 그 무렵 연희의 소식을 들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체조부에서 탈퇴했을 때 너의 키는 168cm까지 자라 있었다. 너의 오래된 시계는 이제 자주 멈춰선다. 아가씨, 지금 몇 시나 됐죠? 은행 마감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뛰어가 예금을 하고 오는 길이다. 상고를 졸업한 너보다 6살 많은 경리 아가씨는 늘 늦장을 부리다가 은행 마감 시간이 다 돼서야 일을 마친다. 너는 늘 은행까지 뛰어간다. 돌아오는 길은 배로 더디다. 너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격리 보조 일을 하고 있다. 몇 시나 됐냐니까요. 그제서야 너는 네 앞을 막고 있는 스쿠터를 깨닫는다. 너는 너의 낡고 오래된 손목시계를 들여다본다. 2시 30분이요.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너의 얼굴을 올려다본다. 이상하네. 아까 짜장면 먹을 때가 그때쯤이었는데. 정말 2시 30분 맞아요? 남자의 두 눈동자가 짓궂다. 너의 시계는 멈춰 있다. 시계를 귀에 바싹 대보지만 초침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언제 시계가 멈춰선 걸까? 아주 오랫동안 너는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암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62번 버스를 타나요? 남자의 느닷없는 물음에 너는 당황한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버스 정장에 서 있는 걸 봤죠. 소금쟁이 알아요? 아주 긴 다리를 가진 물벌레인데 말이죠.
수면 위에 서 있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모습이 소금쟁이 같았어요. 그건 그렇고 시계 수리점은 요 앞 큰 길가에 있어요. 그 시계 수리점 바로 옆으로 영화동네라고 쓰인 커다란 간판이 보이죠? 난 거기서 일합니다. 바로 버스 정류장 앞이죠. 그럼 다음 기회에. 툴툴거리면서 스쿠터가 점점 멀어진다. 남자가 너를 향해 소리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5분 전 5시입니다. 제 이름은 강혁준이고요. 시계 수리점의 주인이 너의 시계에 약을 갈아 끼우는 동안 너는 유리창 밖을 내다본다. 4차선 도로 건너편으로 네가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이 보인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시계로군요. 저도 어릴 적 이 상표의 시계를 찼었죠.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런 시계를 만들어내지 않죠. 대신 이런 걸 뽑아내죠. 주인은 유리 상자를 열고 하얀 소미에 진열된 손목시계 2개를 꺼내 진열대 위에 올려놓는다. 자, 보세요. 이게 모두 그 회사 제품입니다. 디자인과 품질 모두 외제 못지 않죠.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구경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계 2-3개 가지고 있는 거야 보통 아닙니까? 요 가죽끈으로 된 시계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어울리고요. 요 금장 시계는 정장 차림에 잘 어울리죠. 시계를 귓가에 대고 초침소리를 듣기 위해 신경을 모은다. 하지만 시계 수리점 안은 크고 작은 시계 초침소리로 가득하다. 거리로 향한 벽 한면에는 각양각색의 시계들이 걸려있다. 벽걸이 시계에서부터 만화 캐릭터를 본뜬 자명종 시계까지 크고 작은 바늘들이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너는 벽에 걸린 수많은 시계 중에 하나를 쳐다보고 손목시계에 바늘을 맞춘다. 너는 동네 서점에 들러 곤충 도감을 산다. 원색 화보 속에 소금쟁이의 사진이 실려 있다. 소금쟁이의 긴 4다리가 수면에 떠 있다. 4개의 다리는 기타줄처럼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다. 빗방울에 맞거나 갑자기 물의 흐름이 거세지면 물속으로 휩쓸려 들 것 같다. 하지만 불안해 보이는 것만큼 매혹적이다. 왜 소금쟁이는 물 위에 서 있어야 할까? 내 발을 딛고 설 안전한 땅은 세고 셌다. 소금쟁이는 표면 장력을 이용해 물 위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다리의 긴 털을 이용해 물 위를 달려갈 수도 있다. 너는 물 위를 달려가는 소금쟁이를 머릿속에 그려본다. 영화동네 유리창에는 신프로 출시 비디오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 있다. 너는 버스 정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건너편 비디오 가게를 힐끗거린다. 남자는 전화로 비디오를 주문하는 사람들에게 비디오를 가져다 주고 회수해 오는 일을 한다. 가끔 가게 앞 가로수에 남자가 타고 다니는 스쿠터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기도 했다.
23살의 너는 연희를 숨어보던 것처럼 남자를 지켜본다. 너를 태우지 않은 62번 버스가 그대로 지나간다. 이봐요. 버스가 그냥 가는데 어디다 정신을 놓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 뒤에 다가와 서 있는 스쿠터를 미처 보지 못했다. 안 들려요? 62번 버스가 막 떠났다고요. 벌써 2대째예요. 스쿠터를 타고 있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남자는 네 키에 훨씬 못 미치는 작은 키다. 너는 3번째 62번 버스를 타는 대신 남자와 함께 자댕이라는 이름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있다. 녹색 앞치마를 두른 아가씨가 탁자에 커피 2잔을 내려놓고 간다. 와, 생각보다 키가 큰데요. 170?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도 너의 키는 조금 더 자랐다. 재본 적은 없지만 아파트 관리실의 남자 직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거의 모두 눈을 맞출 수 있었다. 이제 너는 아동복 코너에서 옷을 고르던 조그만 중학생이 아니다. 키 작은 남자 좋아해요? 남자가 커피에 설탕을 타며 멋쩍게 웃는다. 너는 여러 대회에 출전하면서 남자 체조 선수들을 보았다. 남자 선수들 또한 제 또래 학생들에 비해 키들이 작았다. 키가 작은 남자 체조 선수들에게 너는 익숙해 있었다. 남자는 한때 어린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았던 아역 탤런트 출신이라고 했다. 아직도 가끔 내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땐 정말 곤혹스럽다니까요. 남자는 함께 공연했고 지금은 유명 연예인이 되어 있는 탤런트 몇몇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너도 알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키는 15살 이후로 성장하지 않았다. 남자는 아직도 브라운관에 데뷔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연기 공부도 할 겸 비디오를 공짜로 실컷 보는 재미로 비디오 가게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영화의 멋진 대사들을 외우고 험프리 보가트처럼 담배를 입에 문 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다. 잘해야 할 사람은 잘하지 않고 잘해야 하지 않을 사람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는 게 삶이죠. 삶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로마의 휴일 봤어요? 거기 나오는 말이에요. 연인 사이가 그렇듯이 너는 남자와 맥주를 마시러 가기도 하고 심야 영화를 보기도 한다. 남자는 때와 장소에 맞게 영화의 대사들을 말하곤 했는데 맥주잔을 부딪힐 때면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라는 카사블랑카의 대사를 빌려오고 너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갈 때는 예술도 자연도 이제까지 그대보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소 라는 말을 해서 너를 웃게 했다. 남자와의 첫 입맞춤 때 네가 들은 말은 키스하지 말아요. 또다시 입맞춤을 한다면 난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였다. 남자는 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다. 너는 비디오 가게 문 앞에서 남자의 스쿠터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스쿠터에는 남자가 아닌
낯선 사내가 앉아있다. 강혁준 씨 오늘 안 나오셨나요? 스쿠터의 사내는 그런 사람을 잘 모르겠으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한다. 대여 비디오의 제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던 주인 남자가 너를 알아본다. 그 자식 오늘부터 여기 안 나옵니다. 이런 데 있는 애들 뻔하죠 뭐.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철새들 같으니까요. 아가씨가 오면은 이걸 전해주라고 하던거려? 주인 남자는 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넨다. 16절지 편지지 한가운데 단 한 줄의 글이 쓰여 있다. 당신을 파멸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잃겠어요. 그 글 아래로 깨알 같은 작은 글씨가 덧붙여 있다. 마리아의 연인 중 마리아의 대사. 뭐랍니까? 혹시 아가씨한테 자기가 탤런트였네 그런 헛소리는 안 합니까? 혁준이라는 이름 그것도 가짜입니다. 이름만 해도 10개가 넘을 거예요. 참. 너는 주인 남자의 말을 믿지 않기로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 정류장 앞에 선다. 62번 버스가 그냥 지나간다. 너는 남자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한다. 지난 6개월 동안 남자가 너에게 한 말과 행동은 모두 영화 속 주인공들의 대사와 유명한 장면들을 흉내낸 것인지도 모른다. 영화 대사를 빌려 작별 인사를 했지만 당신을 파멸시키기 싫어 차라리 당신을 잃겠다는 그 말은 진실일 거라고 너는 생각한다. 너는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린다. 오드리 헵번이 캐리 그랜트를 향해 말한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담 알렉스 피터 오브라이언. 이름은 아무래도 좋아요. 너는 거리를 걸으며 오드리 헵번처럼 중얼거린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혁준, 경식, 은호, 창민, 민수. 이름은 아무래도 좋아. 땅은 단단해서 네가 준비해간 부삽으로도 잘 파이지 않는다. 게다가 네가 땅을 팠던 것도 짐작할 수 없다. 그렇게 깊게 묻지 않았으므로 부삽으로 땅을 찔러보면 느낌이 올 것이었다. 비둘기는 벌써 썩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 체조복은 나일론이 섞인 값싼 것이었다. 네 체조복은 네가 죽은 후에도 썩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폭우에 흙이 쓸려가 땅 위로 드러난 것을 청소부가 치웠는지도 모를 일이다. 너는 해가 질 때까지 네가 올라갔던 기와집 앞에 수십 개의 구멍을 파놓았다. 하루 종일 짐작 가는 것을 찔러보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급기야는 네가 비둘기와 체조복을 파묻은 곳이 이 근방이 아닌 다른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창경궁 안이 아니라 창덕궁일 수도 있다. 너는 그날 창경궁과 창덕궁을 5번도 넘게 오갔다. 네가 뛰어넘은 탐이 도나문이었는지 홍화문이었는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옛 건물은 안목 없는 네 눈에 모두 똑같아 보였다. 스물여섯 살의 너, 하늘을 난다. 너는 그네에서 뛰어내리는 동안 잠깐 머물렀던 공중을 이제 마음껏 날아다닌다. 너는 이카로스라는 행글라이딩 동호회의 일원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집은 집들끼리, 나무는 나무들끼리 어깨를 맞대고 있다. 지상에서의 연습과 낮은 구릉에서의 시험 비행이 끝난 후 너는 조금 높은 곳에서도 행글라이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는 한 달에 한 번 행글라이딩 동호회 모임에 나간다. 이카로스는 백납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았다는 신화 속의 인물이다. 그는 너무 높이 날아 태양에 날개가 녹는 바람에 바다에 떨어졌다. 동호회 회장은 초보자들에게 늘 주의를 주었는데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말라는 거였다. 행글라이딩에는 채공 시간을 겨루는 것과 목표 지점에 착륙하는 것을 겨루는 것이 있다. 아직 숙달되지 않았지만 네가 탄 행글라이더는 너와 같이 시작한 초보자들보다 조금 더 오래 공중에 떠 있다. 방향을 바꿀 때면 몸을 왼쪽 오른쪽으로 비튼다. 두 손으로 쥔 컨트롤 바가 움직이며 세일의 방향을 바꿔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할 수 있다. 착지할 때면 너의 순발력은 돋보인다. 엉덩이를 오리처럼 뒤로 빼고 뒤뚱거리면서 행글라이더에 끌려가다 넘어지는 사람들 틈에서 너는 완벽한 착지를 해낸다. 너는 숙련자들을 따라 산을 올라간다.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 차를 싣고 간 행글라이더는 산 위까지 지고 올라가야 한다. 방수 파카 안으로 너의 내의는 흠씬 땀에 젖는다. 행글라이더를 조립하고 세일을 끼우고 나면 헬멧을 쓴다. 비상시에 대처하는 법을 너는 숙지하고 있다.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먼저 행글라이딩을 시작한다. 행글라이더가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산 아래로 내려간다. 기류를 잘 감지하고 알맞게 세일을 조종해줘야 한다. 기류는 온도와 지형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너는 먼저 비행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아둔다. 절벽 아래는 짙푸른 상록수림이 울창하다. 푸른색 사이로 간간히 암석이 돌출해 있다. 계획대로라면 그 위를 지나 평평한 곳에 착지해야 한다. 도약을 위해 달려와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다. 허공에 너의 행글라이더가 떠오른다. 달리는 차 밖으로 얼굴을 내민 것처럼 상쾌하다. 올라오면서 흐른 땀이 천천히 식는다. 네가 올라온 길이 저 멀리 뱀처럼 꿈틀거린다. 소나무 숲을 지나니 저 아래로 착지점이 보인다. 먼저 내려간 회원들이 너를 향해 손을 흔든다. 착지를 하기 위해 몸을 세우려는 순간 갑자기 세일이 떨며 요란한 소리를 낸다. 얼굴에 와닿는 바람의 방향이 급변했다.
컨트롤 바를 왼쪽으로 기울이는 순간 세일 아래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에 행글라이더가 위로 솟구친다. 순식간에 너는 착지점에서 멀어진다. 컨트롤 바를 이리저리 움직여보지만 세일은 말을 듣지 않는다. 또 한 번 거센 바람이 분다. 이번에는 너의 오른쪽에서다. 행글라이더가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친다. 너는 조금 더 떠있기 위해 버둥거려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너는 소나무 숲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버린다. 널찍한 암석이 네 얼굴 위로 불쑥 다가올 때 너는 발을 쥐었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네 침대 옆의 사물함 위에는 동호회 회원들이 다녀갔는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카로스 동호회 일동이라고 쓰인 분홍색 리본이 달려있다. 장미꽃은 검붉게 말라가고 있었다. 네가 그나마 적게 다친 것은 세일 덕이었다고 어머니는 동호회 동료의 말을 그대로 너에게 전했지만 너는 너의 남다른 채공 시간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자고로 사람이란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 있어야 하는 거다. 어머니는 네가 깨어날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자리를 바꾸었다. 방문객들의 잡담과 동전 넣는 텔레비전의 소음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 곳이었다. 흉터가 아물고 얼마간의 재활치료를 받은 후에 너는 집으로 돌아왔다. 동호회 회장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건다. 너는 그에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한다. 너의 그 일로 여성 회원 둘이 동호회에서 탈퇴했고 다음 비행은 전라도 쪽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너는 공중에 떠 있을 때의 그 기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 행글라이더를 탈 때면 자신이 한참 동안 걸어 올라온 소로가 오롯이 드러났다. 이번엔 좀 힘들겠고 다음 비행엔 꼭 끼워주셔야 해요. 너는 웃으면서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다음 비행 때 연락을 준다던 회장에게서는 좀처럼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너는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곧잘 밖의 풍경을 놓쳐버리고 유리창에 비친 너의 얼굴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이 정도의 불면은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없어질 거였다. 보안등 불빛 속에 놀이터의 모래밭이 빙판처럼 빛나고 있었다. 모래밭 위로 그네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그네를 보았는데 두 대의 그네 가운데 한쪽의 그네에 계집아이가 앉아 있었다.
너는 그 계집아이를 알아보았다. 10살의 너는 여전히 그네를 타고 있었다. 너는 스웨터를 걸치고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었다. 밖의 공기를 쐬는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그네까지 걸어가는 길은 어릴 적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갈 때만큼이나 힘이 들었다. 계집아이는 어느새 돌아가고 없었다. 너는 그네에 걸터 앉아 쇠줄을 부여잡았다. 그네에 앉은 채로 멀찍이 물러섰다가 땅에 디딘 두 발을 떼어냈다. 그네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놀이터 앞에 놓인 게시판이 불쑥 다가왔다 멀어졌다. 너는 조금 현기증을 느꼈다. 그네에 줄이 걸린 나사못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네의 가로대까지 그네를 뛰어올린 것은 어릴 적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였다. 그네가 가로대에 올라가는 순간 너는 너도 모르게 움켜쥐었던 두 손을 놓고 풀썩 모래밭으로 뛰어내렸다. 너의 몸이 허공에 떴다. 너는 공중제비를 하기 위해 두 다리를 잡고 머리를 가슴에 대고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하지만 한 번에 공중돌기를 할 시간도 없었다. 너의 몸은 부대자루처럼 모래밭 위에 나둥글었다. 땅에 닿은 두 다리가 삐끗하면서 오른쪽 다리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너의 치맛자락 속에서 튀어나온 무언가가 시소 쪽으로 날아가 부딪히며 떨어졌다. 아, 내 다리. 빠져 달아난 플라스틱 의족을 집으러 몸을 일으켜 세우다 손목시계를 보았다. 조도 낮은 보안등 불빛으로도 두 개의 시계침을 읽을 수 있었다. 3시 14분이었다. 네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너는 잎이 동글게 말리며 변해가는 장미꽃 화환과 너를 덮고 있던 하얀 시트를 보았다. 불룩하게 드러난 왼쪽 다리와 달리 오른쪽 다리를 덮고 있어야 할 시트는 주름 하나 없이 밋밋하게 펼쳐져 있었다. 너는 한쪽 다리로 버티고 일어나 시소 쪽으로 갔다. 모래밭 위에 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다. 너는 그림자마저 생기지 않는 아래 잘린 다리의 그림자를 굽어보았다. 그림자 속에서 너의 몸 반쪽은 영원히 허공에 떠 있을 수 있었다.